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짐 레니안 신부의 삶이 남긴 특별한 이야기,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은이는 테레사 로드스 맥기, 옮긴 이는 이혜인 수녀님과 전문 번역가 이진님이고요. 펴낸 곳은 보보스입니다. 이 책은 2003년 6월에 발행이 되었으니까 대략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저자 테레사 로드스 맥기는 가톨릭 도서 대상의 수상자이며 페루에서 민간인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절염과 우울증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테레사는 어느 날 스승이자 친구인 짐 레니안 신부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테레사가 생전의 짐 레니안 신부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아일랜드 이민자의 가족으로 선원 생활과 전쟁을 겪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성직자 생활을 보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폐암으로 최후를 맞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애정 깊은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평상심으로 일하고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으로 오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생활에서 우기에 고립되어 있을 때 술과 담배를 저장해 놓으려고 애쓰는 인간적인 모습들과 120개 이상의 부족과 언어가 존재하는 빈곤한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과 선교에 힘썼던 신부님의 모습들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서평을 맡으신 박완서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혜인 수녀님이 좋아서 번역한 거니까 어련하랴 싶은 신뢰감과 3대 업종을 피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처음엔 억지로 읽어내려가던 짐 레니안 신부의 이야기를 2번이나 읽고 말았다. 처음엔 의무적으로 건성건성 읽다가 그렇게 읽기는 아까운 글이라는 걸 알게 되어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스며들듯이 빠져들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두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5장 사제의 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제의 길. 신부님을 방문할 때마다 그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자주 말을 중단했으며 광대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내가 좀 어떠냐고 물으면 신부님은 아파야 할 만큼 아파요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암시이기도 했다. 그는 특유의 예민함으로 나의 안색을 살피고 안색이 좋지 않아요. 뭐가 있지요? 라고 물어주곤 했다. 나는 최근에 신장염이 재발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역 체계를 억압하는 강력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다양한 약의 조합으로 관절염 자체는 호전되었지만 면역 기능은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몇 주 동안 항생제를 먹어야 했다. 신부님을 만나기 전날 나는 신장의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신장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진통제를 중단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적합한 약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된 셈이었다. 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나서 신부님은 내게 기분이 좀 어때요? 라고 물었다. 나빠야 할 만큼 나빠요. 내가 대답했다. 내가 테레사를 위해 기도할게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엉엉 울고 싶겠지만 모든 걸 하느님께 맡기세요. 안 그러면 미쳐버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신부님은 병실의 주인답게 스탠드 쪽을 가리키며 내게 그라놀라 하나를 들던지 애쉬어를 하나 마시라고 했다. 나는 그라놀라를 먹었다. 애쉬어는 차가울 때 마시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말했다. 더 이상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면 그 말을 기억할게요. 신부님이 말했다. 신부님은 되도록 엔슈어의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다. 마치 엔슈어를 마시기 시작하면 병에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처럼 신부님도 칼로리 보충을 위해 초콜릿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을 통해 매일 조금씩 병에 굴복해야만 했다. 모든 것에 한꺼번에 굴복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신부님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신부님은 펠퍼스 병원의 호스피스 팀의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호스피스 팀의 목적은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호스피스 팀은 신부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호스피스 팀은 평화롭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신부님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들은 요양원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켜줄 것이다. 신부님은 아직은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되도록이면 침대에 눕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아직은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거든요. 엔슈와 마찬가지로 침대에 눕는 것 역시 그에게는 일종의 패배였다. 그동안 신부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먼저 그는 언젠가 다시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척 하기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메리놀 회에 반납했다. 신부님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루에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신부님은 그가 버리는 모든 물건들, 그가 생각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믿음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줄 이유가 없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토록 객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용기와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의 초연함으로 대처하는 그의 모습은 별것 아닌 검사 결과에 연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런 나의 심정을 털어놓았을 때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혼란에 빠지는 지름길이지요. 특히 쉽게 죄책감에 빠져드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래요. 또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에는 항상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또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해요. 자신을 비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신부님은 나에게 내 자신의 고통을 감싸안되 그의 고통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 두 사람을 맡기라고 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충고였다. 덕분에 나는 그 다음날 미쳐버리지 않았고
내 신장에 별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부님은 살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곳은 그가 자신의 삶 대부분을 보낸 곳이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신부님의 표정은 사뭇 달라졌다. 아프리카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듯 했다. 신부님에게 아프리카의 추억은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 추억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신부님에게 그의 표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말을 듣고 신부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난 아프리카를 생각하는 일이 즐거워요. 그곳은 나의 소명이 실현된 곳이고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의 작별을 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55년 레니안 신부가 사제의 서풍을 받았을 때 메리놀 회의 역사는 45년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메리놀 회에서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들도 생존해 있었다. 메리놀 회는 원래 중국 선교 활동을 위해 창립되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과 중국 혁명기를 거치면서 선교 지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45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견되었다. 짐 레니안 신부는 메리놀 회 내부에서는 미지의 영역으로 파견된 것이었다.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활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다. 아프리카 선교 활동에 의욕을 가진 메리놀 회 지도자로는 에드워드 맥커킨 주교가 있었다. 그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으며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55년의 서품을 받은 신부들 중 15명을 지금의 탄자니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파견했다. 그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시안카 교구를 확장하고 교구 내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에 천주교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다. 웬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다행히 1955년에 아프리카로 떠난 사람 중에는 심약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짐 레니안 신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인도양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케냐, 남쪽으로는 모잠비크에 인접한 나라이다. 면적은 캘리포니아의 2배보다 조금 크지만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4%에 불과하다. 그러나 3,500만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흉작과 홍수, 가뭄으로 피폐해진 땅이지만 대부분의 상업과 공업은 농업과 연관이 있다.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평균 수명은 52위이며 어린이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 젊은 층이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에이즈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가 바로 탄자니아에 있다. 웅장한 단층으로 이루어진 리프트 대협곡이 중동에서 모잠비크를 거쳐 탄자니아를 관통하고 있다. 수천 마일에 이르는 긴 해안에는 탄자니아 공화국에 속해 있는 잔지바르 섬과 펜바 섬이 있다. 탄자니아의 변화무쌍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인종과 문화, 언어의 다양성과 빈곤만큼이나 보는 이를 아찔하게 한다. 식민지 역사와 부족의 자급자족 성향으로 인해 탄자니아에는
120개 이상의 부족과 언어가 존재하며 의사는 인구 2,500명당 1명꼴이다. 한마디로 탄자니아는 미국의 어느 주와도 비슷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대한 일반의 상식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다.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가 신부님께 물었다. 의자에 몸을 기대며 그는 대답 대신 내게 이렇게 물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처음 갔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지금까지 가보았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의 말을 절대로 배우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도 비슷했답니다. 신부님이 말했다. 다만 아프리카는 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곳이라는 게 다르죠. 나는 하느님이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수준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아프리카로 파견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마침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이 되었어요. 말을 배우는 게 문제였죠. 키스와 힐리어를 배워야 했는데 반투족의 말이었어요. 공식 업무에는 영어가 통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의 임무는 아주 단순했어요. 아프리카에 가톨릭 성당을 짓는 것이었죠. 내가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할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삶은 레니안 신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심지어는 집이라는 개념조차도 바꾸어야 했다. 모든 것이 그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 광활하고도 전원적인 아프리카의 마을은 브루클린을 연상시켰다. 그들의 습관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일은 육체적으로 고되었다. 낯선 생활의 긴장을 풀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막 사제서품을 받은 그에게 말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신부로 사는 일은 그야말로 고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탄자니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과 자연의 경이로움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아프리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심과 함께 기꺼이 버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했다. 훗날 신부님은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하느님과 새로운 경험에 완전히 자신을 내던지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땐 무슨 일을 하건 항상 마음이 급했죠. 신부님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니안 신부는 아프리카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 7살 때 이미 정육점 배달원으로 일했던 그는 메리놀회 선교 신부로서 고된 육체노동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메리놀회의 신부와 남녀 선교사들은 탄자니아에 학교를 짓고 교구를 만들고 보건소를 세우고 공동주택을 지었다. 선교사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그 분야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에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 매일 주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신부의 임무는 물론이고 문자 그대로 벽돌을 나르고 회반죽을 칠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처음 몇 년 동안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이 넘쳤다. 레니안 신부는 자신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별다른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냥가 교구에 사는 바스쿠마족의 언어만은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말을 하며 그들과 섞여 편안히 지내고 싶었다. 그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서로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레니안 신부가 배우려고 했던 언어는 어느 언어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인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레니안 신부는 비록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스크마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선교사들과 함께 보좌 신부로 일하던 레니안 신부는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아프리카에서 한 마을의 신부로 매일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익혔다. 신양가 교구에는 6개의 본당이 있었다. 신양가주는 독일 식민지 시절 독일인들이 만든 철길 옆에 위치해 있었다. 1차 세계대전과 체체파리에 쫓겨 독일인들이 유럽으로 돌아가자 그 뒤로 영국이 탕가니카 공화국을 통치했다. 영국인들은 농작물과 각종 물자의 운송을 위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이 설치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철도를 깔았기 때문에 운송수단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었다. 신양가주를 관통하는 기차의 소음은 탕가니카라는 나라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다는 인상을 주었다. 사실 육안으로 보아도 그랬다. 대지는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인간에게 그만큼의 인내심과 경외심을 요구했다. 본당의 출장소는 어느 방향으로든 6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 세례나 결혼, 성체 성사, 교리교육과 같은 일들로 모일 일이 생기면 레니안 신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갔다. 그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름에 답하고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나설 일이 생기면 언제건 달려갔다. 레니안 신부는 가난하고 병든 교우들을 방문했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병자 성사를 행했다. 그가 받은 환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교리교사들과 마을 지도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허름한 거처로 그를 안내했고 레니안 신부는 그들과 행복한 식사를 나누었다. 레니안 가족의 일요일 저녁 식사처럼 신양가 사람들이 베풀어준 환대와 음식들은 신부님에게 성찬 예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그는 몹시 바쁘게 살았으며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희열에 젖어 있었다. 1959년 레니안 신부는 신양가 교구 내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성당과 사옥, 작은 학교의 건축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마을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그의 생활 공간이 문자 그대로 조금씩 지어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히 앉아 마을 지도자들이나 정부 관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인내심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들은 레니안 신부가 학교와 보건소를 세우고 교군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년짜리 교리교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몇 년 뒤 레니안 신부는 교구 내에서 새로 성당이 지어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성당과 가옥이 지어지는 동안 그는 풀을 엮어 지붕을 만든 진흙 움막 안에서 지냈다. 그곳은 교구 내에서 가장 외진 곳이었고 다른 출장소에서도 6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 때로 신부님은 교우들을 만나기 위해 10마일 이상을 걸어야 했고 그의 거처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교통편에서 내려 걸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곳의 검은 토양 덕에 훌륭한 면화가 생산되었지만 그러한 토양은 우기가 되면 길게는 몇 달 동안 마을을 고립시켰다.
그곳이 얼마나 외진 곳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메리놀회 선교사인 케빈 다간도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기가 아닐 때에도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우기가 시작되면 레니안 신부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흡연과 함께 알코올 중독 증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다. 우기의 고립은 모든 중독자에게 자신의 기호품들을 챙기는 습관을 길러주었다. 레니안 신부는 우기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맥주와 담배가 비축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했다. 그곳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맥주와 담배를 포함한 각종 물자의 공급책과 닿을 수 있었다. 담배는 다른 교회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우간다의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탄자니아 국경 너머로까지 유통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자전거로 보급되었다. 바나나 껍질로 손수 싸서 만든 담배는 품질이 의심스러운 수준이었다. 담배를 마는 방식이 고르지 못한 까닭에 뚝하면 불이 꺼지거나 갑자기 불이 붙어 사람을 놀라게 하기 일쑤였다.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레니안 신부는 담배가 모기를 쫓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담배 연기로 모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레니안 신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담배를 무척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린 시절 그의 첫 번째 독립적인 그리고 옳지 못한 결단과 관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우기가 시작되면 그의 창고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을 창고가 되었다. 한쪽에는 맥주가, 다른 한쪽에는 담배가 높이 쌓여 있었다. 레니안 신부는 그렇게 우기를 준비했고 자신의 행동이 그런 기호품에 중독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교군의 가장 외딴 곳에 고립된 채로 그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우기를 보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몇 시가 되었건 개의치 않고 창고에 쌓인 술과 담배를 없애며 하루를 마감했다. 우기가 끝나면 빈 병을 수거하기 위해 화물차가 들어왔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에서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만만치 않았다. 그는 그 소리를 줄이기 위해 두꺼운 종이를 모았다가 병 사이에 끼우곤 했다. 우기를 지내기 위한 대비책은 그렇게 그의 취미이자 집착으로 변해갔다. 알코올 중독 증세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은 그저 짐 레니안 신부의 방식으로만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병과 고통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기쁜 외로움은 그러한 그의 병적인 행동들로만 표출될 뿐이었다. 자신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의 중독 증세를 더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런 생각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안으로 병이 곪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더욱 더 깊어졌다. 메리놀 회에서 파견된 젊은 신부들은 부임 초기에 대부분 그의 조수로 일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레니안 신부의 곁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 레니안 신부는 몇 년 동안 그런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와 함께 머물렀던 신부들은 한결같이 그가 따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짐 레니안 신부는 젊은 신부들에게 처음에는 일단 무작정 뛰어들어 바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곤 했다.
새로운 신부들은 그의 삶을 귀감으로 삼았다. 그는 지역 지도층 인사들과 교회 신도들, 비신도들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며 따뜻한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었다. 짐 레니안 신부는 한 나라가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난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방대한 영토와 유럽인들이 그어놓은 인공적 경계선을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국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결코 간단치가 않았다. 줄리우스 니에네르의 지도하에 탕가니카가 독립한 것은 1961년이었다. 메리놀회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니에레르는 일찍이 탕가니카가 식민 통치의 부정적인 잔재들을 털어내고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식견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탕가니카는 잔지바르섬, 펜바섬과 통합되면서 1964년 탄자니아라는 국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독립의 기쁨, 국가적 경제체계의 확립, 우자마라는 농촌 취락구조 개선운동은 사람들이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나라 전역에 퍼진 희망과 새로움의 기운은 2차 바티칸 공유회의 결정과 함께 탄자니아 내 교회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1965년 짐 레니안 신부의 보좌 신부로 부임했으며 훗날 레니안 신부가 마지막 몇 달을 보낸 요양원 원장이 된 톰 맥도넬 신부는 이렇게 회고했다. 바티칸 공회에서도 아프리카의 변화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자국어로 미사를 하게 되었고 신도들은 고무되었지요. 우리가 처음 아프리카에 부임했을 때 선배 선교사들은 바티칸 측의 결의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탄자니아의 독립선언과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었어요. 레니안 신부님이야말로 그 에너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신부들은 레니안 신부님을 숭배했지요. 그분은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새로 부임한 신부들의 길잡이 역할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 이유는 젊은 신부들이 자신의 부임지로 떠나고 난 뒤의 외로움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고 그들과 일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예 혼자 지내는 쪽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듯 싶었다. 신부님은 그의 도움이 신참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게 말을 하지도 글로 남기지도 않았다. 1971년 빌 머피가 탄자니아에 처음 갔을 때 신부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빌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신부님이 계신 니알리 쿵구에 처음 갔을 때 전 막 어하콕스를 마친 뒤였죠.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저의 첫 번째 안내자였습니다. 신부님은 수쿠마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문화를 진심으로 아끼셨고 그들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이해하셨어요. 단지 그들과 함께 일한 것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셨으니까요. 신부님은 천주교인들만을 친구로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이슬람계 친구들도 있었고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제로서 또 친구로서의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신부님은 수쿠마족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사투리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수쿠마족의 전통음악도 즐겨 들었어요. 젊고 마음 여린 선교사였던 제게 신부님의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지금도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 레니안 신부의 사랑과 연민이 담긴 눈길로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그가 탄자니아를 떠난 뒤로도 20년이 넘게 그곳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도 내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짐 레니안 신부의 따뜻함과 온유함, 인내심을 기억했다. 신부님이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한 모든 일들이 결국엔 하느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나는 신부님이 내게 준 글에서 발견한 한 통의 편지로 그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1975년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맥거킨 주교가 그에게 쓴 것이었다. 레니안 신부, 신앙가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간단히 몇 자 적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레니안 신부의 도움으로 우리의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55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레니안 신부가 이곳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토록 방대한 영역의 교구였는데도 말입니다. 레니안 신부야말로 이곳에서의 모든 일을 성사시킨 주역입니다. 레니안 신부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음은 물론이고 사제까지 털어가며 일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니안 신부는 본당 신부로서의 업무는 물론이고 교구 내의 모든 일에 총체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곳을 돌아보면 무척 보람을 느끼시겠지요. 레니안 신부의 땀과 노력, 희생의 결실로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레니안 신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교 사제입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부디 기도 중에 나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에드워드 맥거킨. 맥거킨 주교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죠. 레니안 신부님이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제 그만 자신의 공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려다 그만두었다. 그는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두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겸허함은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탄자니아 내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은 빈약한 국제적 지지, 원유의 부족, 아프리카 동맹 관계의 실패로 인해 좌절되었다. 탄자니아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인접 국가들이 끔찍한 독재를 견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는 개혁 방침을 고수했다. 냉전 시기를 거치며 식민 통치의 잔재는 개선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니에레르의 평화적인 세계관을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국가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니에레르는 탄자니아는 자본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며 오직 아프리카 민족의 국가라는 입장만을 확고하게 고수했다. 탄자니아의 독특한 세계관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바티칸 공회의 결의안은 꽤 여파가 있었지만 그러한 인식은 널리 공유되지는 않았다. 탄자니아 내의 상황은 교회의 갈등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선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켰다. 국제사회의 결정과 국내 정세의 움직임, 그로 인한 끔찍한 비극은 탄자니아 내의 개인과 가족사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회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본당 신부의 물리적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에이즈가 번지기 시작했다. 신양가주의 강수량은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했고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 레니안 신부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교구 주민들을 위해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을 했다. 레니안 신부는 병든이에게 병자 성사를 해주었고 죽은 이를 묻어주었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탄생과 결혼, 축제의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했다. 짐 레니안 신부는 아프리카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기도 했다. 가족들에게 아프리카에서의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1970년을 전후하여 기록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는 해협에서 넓은 바다로 향하는 배에서 시작된다. 다음 장면에는 다르에스 살람의 지평선이 보인다. 그 영화 속에는 신양가주에서의 그의 일과가 담겨 있다. 흔들리는 조용한 화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화의 전반 3분의 1은 주로 그가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우물을 파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영화는 신부님의 긴 여행과 선교 사업, 식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요약되는 아프리카에서의 그의 헌신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용히 표현해 주었다. 탄자니아에서의 생활이 믿음과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그 시절 자신이 행복했다고 믿었다. 내가 아는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신부님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생활이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신부님에게 누구나 그렇게 외진 나라에서 살면서 수렵 여행을 하는 것으로 여름 휴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신부님은 맞는 얘기라고 하면서도 자기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한 일들을 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식수를 구하는 것, 오토바이를 고치는 것, 구멍난 지붕을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었다. 똑같은 일들이 아프리카라는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된 것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신부님은 절대로 자신을 영웅화하거나 그의 이야기를 재해석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내게 경고했다. 신부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나 삶의 어느 시기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소명을 받들어 사랑을 베푸는 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은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선교사제로서의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관심과 재능을 표현할 아주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나는 하느님이 내게 바라신 일을 했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지요. 나는 좀 다른 곳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나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능을 발휘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려면 요란하지 않은 일종의 영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다. 신부님의 경험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은 심오한 의미의 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뛰어난 선교사였던 그 역시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순간 바로 그러한 체념을 경험했다. 우기를 대비하기 위한 창고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이 레니안 신부는 1955년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미 저버린 지 오래였다. 돌이켜보면 신부님은 당시 젊은 신부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선교사제로서의 임무에 몰두하면서 이미 알코올 중독 중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훗날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서 신부님은 이런 글을 남겼다. 내 인생에서 그 시기는 하느님과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 이기적이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단지 짐 레니안이 원하는 일이었지요. 나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랑과 봉사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는 것은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베푸는 것을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방문을 받았고 쉴 곳과 먹을 것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람들이 곁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하느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젊은이가 내놓는 빵과 고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집과 음식을 빌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였지만 받는 것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내게는 아프리카 원주민들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당시의 내 태도가 무척 이기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병이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의 음주 습관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기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나 자신에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단지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동안 수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룻밤 혹은 이틀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우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군의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렸고 모임이 있을 때는 항상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지요. 모두가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고 술 마신 사람 모두가 지나치게 마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몇 시간을 계속해서 마시는 축에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오늘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당시의 나는 완연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사에 불필요하게 서둘렀고 술에 대해서만큼은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술은 나의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나의 생활은 술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의 친구 하나는 1960년 어느 날 한창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맥주 몇 병을 마신 뒤 자신이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렵다고 레니안 신부가 조용히 고백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한 내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레니안 신부를 가장 행복한 술고래로 기억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그는 다정하고 따뜻했으며 지역의 상인들과의 인맥을 통해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여 파티를 자주 여는 호인으로 통했다. 그는 수완 좋고 유능한 신부였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술고래의 공허함과 수치심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모든 비밀이 그렇듯이 짐 레니안 신부의 비밀은 결국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다. 술을 마셨건 안 마셨건 사람들은 늘 그가 유쾌하고 활달하며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해마다 사순절 기간에 술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자신이 중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그의 동료들은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에 접어들자마자 곧바로 술을 마실 수 있게 성당에 술을 숨겨놓지 않았냐고 그에게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느님을 모독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부활주일에 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어디에든 술을 따로 준비해 둔 것은 사실이었다고 시인했다. 당시에 그는 사순절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술을 마시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순절에 술을 참을 수 있다면 언제건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그도 정작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먼 귀향길에 오른 뒤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리나의 책갈피였습니다.